구어기사단 천년의 저자시 한종수지음.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39번째 519페이지. 프롤로그 5페이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지와 로도스, 몰타 그리고 그의 전 지중해에서 여러 이슬람 제국들과 500년 이상 싸웠던 기사단이 놀랍게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인 구어기사단이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이름에 대해 알아보자. 구어기사단의 정식 명칭은 성 요한의 예루살렘과 로도스와 몰타의 주권 군사병원 기사단인데 누가 보아도 이 정식 명칭을 쓰기에는 너무 길다. 그들의 신조는 라틴어로 인데 신념의 수호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한다. 신조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병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창단되었고 병원과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에서는 구어기사단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참고로 영어로는 보통 Knights of Hospitaler라고 한다. 정식 명칭에서 보듯이 구어기사단은 예루살렘과 로도스, 몰타를 본거지로 가지고 있었고 과거 근거지의 이름을 따서 몰타 기사단이나 로도스 기사단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근거지의 이름을 쓴다면 천년에 달하는 기사단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이 글과는 맞지 않겠다는 점이 구어기사단이라는 이름을 택한 두 번째 이유이다.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에서는 구어기사단 외에도 성요한 기사단, 병원 기사단, 호스피탈러, 호스피털 기사단 등 번역자의 기호에 맞는 이름을 쓰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보통 성 요한의 기사단, 중국에서는 의원 기사단이라고 한다. 구어기사단은 정식 단원인 기사들로는 한 분도 2,0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조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파티마조 이집트, 아이오브 제국, 맘루크 이집트, 티무르 제국, 어스만 제국 등 쟁쟁한 이슬람 제국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특히 로도스와 몰타에서는 거의 단독으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대부분 조연이긴 했지만 스미르나 십자군, 키프로스 십자군, 코소보 전투, 니코폴리스 십자군, 튜니스 공작전, 프레베자 해전, 알제리 원정, 마디아 공략, 제르바 원정, 레판토 해전, 크레테 공방전 등 지중해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국경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리비아의 일부와 몰타 전부 심지어 카리브해의 몇 개 섬까지 지배하여 무려 4개 대륙의 영토를 지녔던 당당한 주권국가이기도 하였다.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 몰타섬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고 본업인 의료봉사로 돌아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천년의 역사에서 구어기사단은 가르니에드 나블루스, 릴라당, 장 파리소트 라 발레트, 로메가스 등 많은 명장들을 배출했고 이탈리아의 대화가 카라바조, 마티아 프레티와 스페인의 극작가 로페 데 베가 등 위대한 예술가들도 기사단을 거쳐갔다. 로마노프와 호헨촐레른, 하노버 등 쟁쟁한 유럽의 왕가와도 관계를 맺었고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기사단은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얼음과 불의 노래에 나오는 중요 세력 중 하나인
나이트워치 모티브가 되었고 본거지였던 몰타는 그 중세풍의 거리 때문에 그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었다. 기사단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어쌔신 크리드, 명일방주, 반 오세아니아 등 인기 게임에도 많이 등장한다. 프랑스인들이 중심이 되기는 했지만 기사들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에서 온 귀족 자제 출신들이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조직이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구어기사단은 교황청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톨릭의 강점과 약점, 미덕과 악덕을 모두 보여준 존재였다. 신앙 문제를 떠나 보편성과 특수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잘 조화된 조직이었다. 가톨릭은 뜻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의미이다. 겉으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하고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보이지만 교구와 수도회는 자치적 성격이 강하고 정화라는 이름으로 현지의 토착신앙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 로마 제국의 수호신 개념을 수호성인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면모 덕분인지 가톨릭은 현존하고 있는 조직 중 가장 오래된 존재가 되었다. 경영학의 태두인 피터 드루크도 가톨릭 조직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을 정도다. 나라나 조직을 처음 만드는 이들은 누구나 영속을 바라지만 100년 가는 조직도 무척 드물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사단이니만큼 이런 조직관리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두 세계가 죽기 살기로 싸운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다룬 책도 많이 나왔지만 구호기사단만큼 일관되게 최전방에서 싸운 조직은 없다. 따라서 부족하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세계의 천년 전쟁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물론 구호기사단은 십자군과 중세가 남긴 마지막 유물이라고 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조직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성지를 떠난 후에는 말에서 내려 배를 탔고 이슬람 교도를 상대로 한 해적질과 해전에서도 인류의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축성법이나 장비의 도입에는 언제나 열심이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성전을 훌륭하게 치러냈으며 당시 세계 최대의 거함이었던 산타아나호를 건조하여 운영한 선진적인 면모도 과시하였다. 어느 면으로 봐도 구호기사단이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조직임에 틀림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오노 나나미의 반소설인 로더섬 공방전을 제외하면 구호기사단의 역사를 다룬 전문적인 책은 없는 실정이다. 그조차도 한 시대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의 영향력 때문인지 오히려 200년 만에 없어진 성전기사단에 대한 책이 더 많이 나왔다. 부족하지만 구호기사단의 천년 역사에 감히 도전하고자 하니 강호재연의 많은 응원과 충고를 기원하는 바이다. PS 십자군 시대가 1 내지 3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자조차도 가끔 헷갈릴 만큼 다양한 세력이 참가한 시대였습니다. 즉 구호기사단은 그 시대에는 십자군 중 n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세력들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구호기사단의 역사라는 이 책의 주제를 흔들게 되어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장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독자들께서는 참고 서적 중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519페이지 39번째. 고 기사단의 연표 583페이지. 1732년 9월 다미에타 해전에서 승리. 1783년 시칠리아 지진 구호 활동. 1792년 9월 19일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 내 전 재산이 몰수됨. 1798년 6월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몰타에서 추방됨. 1799년 7월 6일 파벨 1세 총장으로 취임. 1801년 파벨 1세가 암살됨. 기사단 러시아를 떠남. 1823년 6월 프랑스 지부 기사들과 그리스인들이 협약 체결 무산됨. 1834년 기사단 본부 로마로 이전. 1869년 탄투라의 병원 개원. 1882년 예루살렘 병원 재개원. 1911년부터 1912년까지 이탈리아 오스만 전쟁의 의료활동 참여, 병원선 운영. 1944년 8월 30일 피틀레 병원 수채용됨. 1968년 비아프라 내전에서 구호 활동. 1972년 예루살렘 옛 병원터의 표지석 건립. 2013년 2월 9일 900주년 창립 기념식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림.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팔 대지진 구호 활동.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콘돔 스캔들 발생. 패스팅 총장 퇴진. (519페이지) 39번째. 샤를 앙리 루이 다스락드 테르네는 위세 제독보다는 지명도가 떨어지지만 역시 미국 독립전쟁에서 공헌을 하여 미국에 묻힌 인물이다. 샤를 앙리 루이 뭐야, 길기도 하네. 그가 묻힌 곳은 묘하게도 기사단의 옛 본거지인 로도스 섬과 같은 로드 아일랜드이다. 로드 아일랜드. 1723년생인 그는 1723년 기사단에 입단했다가 곧 몇 살인가? 14살? 다음 해 프랑스 해군으로 이적했는데 이때 독신서약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도 자녀도 낳지도 않은 특이한 인물이다. 아쉽게도 그의 이름을 딴 군함은 없다. 이렇게 기사단은 수많은 프랑스 해군 제독을 길러냈는데 대신 그들의 전열함은 기본적으로 프랑스 해군의 군항 툴롱에서 건조한 다음 몰타, 정확히 말하면 비르구에 가져와서 완성시켰다. 즉 소프트웨어는 기사단이, 하드웨어는 프랑스 해군이 만든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황제 예카테리나 2세는 스웨덴과 전쟁을 하면서 발틱 함대의 재조직을 위해 기사단의 젊은 장교 줄리오 리타를 초빙하였다. 1790년 스웨덴 해군과 핀란드만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러시아 해군은 패배했지만 리타는 러시아 함대의 상당 부분을 구출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훗날 그는 러시아 해군 소장에 오른다. 기사단과 러시아의 인연은 다시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 다루도록 하겠다. 520페이지 최첨단을 자랑했던 기사단의 병원과 의술. 기사단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은 1674년 의학교 설립 이후 계속 발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가히 유럽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기사단이 자리 잡기 전 음디나의 작은 병원이 있었는데 이를 제1병원이라고 하였다. 기사단 본부가 있었던 비르구에 제2병원이 생겼지만 음디나의 제1병원, 그 다음에 비르구의 제2병원, 비르구의 제2병원이 생겼지만 여성들은 들어갈 수 없었고 기사와 병사, 선원들만 사용 가능한 공간이었다. 기사단은 1575년 발레타의 제3병원을 완공하면서 로도스 시설과 맞먹는 시설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제3병원은 길이가 155m에 이르는데 놀랍게도 중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채광과 통풍이 모두 우수하였다. 이 병원은 멀타 주민은 물론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수용 환자가 1000단위에 이르렀던 1700년경 겨울에는 벽에 화려한 모직 테피스트리가, 여름에는 프레티 유화가 걸렸다. 위생에 좋은 은식기 사용도 그전과 같았음은 물론이다. 기사들의 의료봉사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다만 영국 언어구의 붕괴로 7개가 되는 바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므로 순번 인식이 편해졌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였다. 이 병원에는 최소한 외과의 5명과 내과의 5명이 근무했고 외과의 1명을 포함해서 최소한 3명이 밤에도 당직을 섰다. 이미 1595년에 예수회가 의학교를 하나 세웠었는데 기사단의 의학교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발전해 나갔다. 기사단은 정기적으로 학생과 의사들을 유럽으로 보내 공부를 시켰다. 이 결과 몰타의 의술은 해적질과는 달리 17세 후반 장족의 발전을 이룬다. 대표적인 분야가 안과인데 몰타 태생의 명의 요셉 바르트 덕분이었다. 1746년에 태어난 그는 최초의 백내장 수술을 몰타에서 성공하여 전 유럽에 이름을 떨쳤고 기사단의 자랑이 되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명의로 활동하다가 1818년 세상을 떠난다. 54, 72살까지 살았네. 521페이지 요셉 바르트의 초상. 외과의사인 미켈란젤로 그리마도 몰타의 의료수준을 크게 높여준 인물이다. 1729년생으로 또 빠르네. 12세 때 기사단 의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다음 피사와 피렌체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1763년 몰타로 돌아왔다. 그는 2분 30초 만에 환자의 여러 결석을 적출해내 온 유럽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기사단 병원의 수석 외과 의사로서 학교에서는 해부학과 외과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고 해부학 및 외과의 의상이 되었다. 유럽 전역에서 의대생들이 그의 지도를 받기 위해 몰타로 몰려들었을 정도로 그의 명성은 대단하였다. 명장 대신 이런 명의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물론 반가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사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징조가 아닐 수 없다. 522페이지 기사단의 마지막 불꽃. 묘하게도 1580년에서 약 200년 동안의 지중해 세계는 군웅이 할가하고 어제의 원수들끼리 손을 잡는 13세기 우트르메르의 상황과 비슷한 면이 많았다. 17세기 티레 총독은 오스만 중앙정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어 기사단과 협정을 맺어 기사단 군함의 입항을 허용하였다. 티레항의 펄럭이는 기사단의 깃발은 규모는 큰 차이가 나지만 (1543년) 바르바로사가 이끄는 오스만 대함대가 마르세유에 기항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1730년대 기사단은 폐출된 튜니스의 베이를 돕기 위해 출병했고 복위에 큰 도움을 주었다. 10년 후에는 튜니스의 왕자가 몰타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을 정도였다. 18세기 후반에는 모로코의 술탄이 귀빈으로서 몰타를 방문하여 융숭한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이유는 대서양으로 상선들이 몰리자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해적들이 거의 알제리로 모였고 튀니스와 트리폴리 해적들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해석 523페이지. 이슬람 해적들은 마데이라와 아이슬란드까지 약탈할 정도로 극성을 부렸다. 그러면서 지리적으로 중간지대에 위치한 몰타의 기사단이 유럽과 북아프리카와의 교량 역할을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도 잠시 다루었지만 고어 기사단은 물론이고 성 스테파노 기사단과 몰타의 면허를 받은 가톨릭 해적들이 먹잇감이 많은 동지중해 특히 레반트 지역으로 몰려서 오스만 제국의 종주권은 인정했지만 사실상 자치적 왕국인 북아프리카의 나라들이 기사단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동지중해 항로에서 중요한 화물은 향신료와 고급 목재, 쌀과 밀, 견직물, 설탕 등이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먹이는 메카와 메디나 순례를 가는 귀족들이었다. 여기에 대한 해석 523페이지. 예루살렘 같은 그리스도교 성지를 가는 순례자들은 현지의 돈을 뿌리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이슬람의 권력자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메카로 가는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았기에 기사단의 표적이 된 것이다. 여기서 당시 지중해 정세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알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1748년 오스만 제국의 로도스 총독 무스타파가 기사단의 포로가 되었다. 무스타파는 몰타네의 반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알제르의 해적과 힘을 합쳐 몰타를 공격하고 탈출할 계획을 꾸몄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한 유대인이 마누엘 핀토 데 폰세카 총장에 고해 바쳤고 관련자들은 모조리 처형되었다. 하지만 주모자인 무스타파는 무사했고 얼마 후 멀쩡한 몸으로 귀국할 수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가 힘을 써준 덕분이었다. 파사로비츠 조약 이후 기사단의 군사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물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기사단의 마지막 명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자크 프랑수아 드 쌍브레였다. 그는 1723년부터 1749년까지 31차례나 출전했는데 그중 1732년 9월 우트르메르 시설 여러 번 격전지가 되었던
다미에타에서 벌어진 해전이 가장 컸다. 이 해전에서 샹브레는 오스만 해군의 제독을 포로로 잡고 많은 전리품과 노예를 얻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서유럽에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찰나의 승리에 불과하였다. 지중해는 이미 유럽인들의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샹브레가 31차례의 출전에서 얻은 전리품의 가치는 40만 리브르에 달했다고 한다. 524페이지 시대에 적응하려는 노력. 그러나 1741년에 취임하여 무려 32년을 재임하는 폰세카 총장은 코르시카를 기사단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었다. 당시 코르시카의 주인 제노바가 쇼테일로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시도는 프랑스에 의해 저지되었고 결국 1768년 프랑스가 이 섬을 매입하면서 완전히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 해인 1769년 나폴레옹이 이 섬에서 태어난다. 반대로 나라를 빼앗길 뻔한 일도 벌어진다. 기사단의 몰타 지배는 칼 5세와의 협정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데 형식상으로는 1년에 매 한 마리를 바치는 임대였지 완전한 할양은 아니었다. 이를 근거로 시칠리아와 나폴리아의 왕 카를로스 7세가 몰타를 회수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최소한 칭신이라도 받겠다는 의도였다. 칭신이 청천인가? 물론 폰세카 총장은 이를 거부했는데 카를로스 7세는 기사단의 굴복을 받아내기 위해 11개월 동안이나 무역금지 조치를 내렸다. 폰세카 총장은 프랑스와 사르디니아 왕국의 지원과 몰타 주민의 단결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사실 기사단의 대사에게 교황청과 스페인, 프랑스 궁전의 마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을 정도로 소국임에도 위상은 상당히 높았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오스만 제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어 유럽 제국들이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았기에 몰타의 전략적 가치도 예전보다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계몽사상이 풍미하면서 가뜩이나 낡은 십자군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사단은 더더욱 시대착오적 존재로 보였다. 물론 기사단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다. 1761년에 공립도서관을 7년 후 대학교를 설립하였고 1768년이네. 1768년 1786년에는 6886 18년 후 수학 및 해양과학 학교도 설립하는 등 사회적 진보에 대응하였다. 좁은 몰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병행하였다. 1735년에는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아비시니아 공사를 설립하여 이슬람 도적들에게 시달리는 주민들도 구하고 식민사업도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가톨릭 수도회 판 동인도 회사인 셈인데 라몬 데스푸이그 총장이 영국과 프랑스와의 충돌을 두려워하여 성사되지 못했다. 이미 인연이 있고 폴란드 분할의 열심인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에게 접근하여 폴란드 진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사단 지도부와 동방 정교도인 러시아 대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러시아 지부를 설치하는 성과는 거두었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해군 장교 후보들을 교육시키는 일은 여전히 계속하였다. 막 독립한 미국과도 무언가를 해보려 하였다. 1793년에는 에마누엘 드 로앙 총장이 미국 땅의 일부를 조차하고 대신 몰타의 항구를 미국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기사단의 미래를 열어보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심지어 3년 후에는 아예 오스만 제국과 통상조약을 맺으려는 시도까지 했지만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기에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루앙 총장은 교황청과의 종속 관계를 종식하고 몰타 기사당국을 근대화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교황 피우스 6세의 결사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루앙 총장은 행정 효율화와 적자 재정에서의 탈출과 유명무실한 영어 언어구를 폐지하고 앵글로 바이엘은 언어구를 신설하는 개혁에는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이겨낼 수 없었다. 526페이지 루앙 총장의 초상 527페이지 프랑스 혁명이라는 태풍 1789년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은 물론 세계사적 사건이었지만 기사단의 운명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프랑스의 권력을 장악한 국민의회는 수교의 권력을 제한하고 교회의 재산을 국유화하는 등 강력하게 교회의 세속화와 국가화를 추진하였다. 가톨릭 교회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기사단은 이런 조치에서 빠졌고 면세 등 기존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오래가지 못했다. 1791년 국민의회는 면세 특권을 없애고 프랑스 출신 기사단원에 부여된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루앙 총장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다. 바로 루이 16세의 탈출을 위해 50만 리브리 거금을 지원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루이 16세의 탈출은 실패하고 연금되는 신세가 되었다. 당연히 혁명정부와 기사단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설상가상으로 루앙 총장이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다. 그는 6년간 더 살면서 총장직을 수행하지만 지도력의 약화는 불가피했다. 사실 루앙 총장은 재정개혁 등 적잖은 업적을 남겼지만 이른 대변혁의 시대를 헤쳐나갈 역량은 없었던 것이다. 1792년 9월 12일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혁명정부에 의해 11억 2천만 리브르에 달하는 기사단의 재산이 모두 몰수되었고 파리 르 탕플에 있는 기사단 지부 건물은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롯한 왕족들을 가둔 감옥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지부 건물 즉 성에는 지붕이 뾰족한 두 개의 요새탑이 있었다. 탑 내부는 육중한 철문, 낮은 창틀, 컴컴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적어도 탑 부분은 당시에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테판 츠바이크의 표현대로 스테판 츠바이크 폐허가 된 이 성이 사실상 폐위된 왕과 왕비의 감옥이 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주인인 기사단도 비슷한 신세가 될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화불단행, 호어부단싱, 즉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기사단에 미친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년 후에 프랑스 혁명군이 국경 밖, 즉 이탈리아와 독일로 진격하면서 그곳에 있던 기사단의 재산들도 몰수되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피해는 충격적인 숫자로 나타났다. 대혁명 직전인 1788년
기사단의 수입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00 리브르였고 300만 리브르였고 지출은 29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90, 6천 어떻게 읽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96만 7,503 리브르였지만 1792년에는 수입이 100만 리브르까지 급전직한 것이었다. 급전직 지란지시하구나. 한국어로 처음 읽어보는 것 같은데. 급전직하. 당연하지만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병원도 모든 면에서 엉망이 되고 말았다. 한 방문자는 약간 과장을 보탠 것이긴 하겠지만 병원의 위생 상태가 총장의 마국간보다 나을 게 없다고 표현했을 정도였다. 거기에다 혁명을 피해 몰타로 많은 프랑스 귀족들이 피난을 왔는데 상당수는 골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었다. 이른 군 식구들도 몰타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반신불수의 루앙 총장은 자신이 가진 보석을 전부 기사단에 내놓고 식단을 간소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말 그대로 쇠발의 피였다. 그럼에도 기사단에는 루앙 총장만한 인물도 없었다. 하틴의 참패, 예루살렘 상실, 아크레 함락, 두 차례의 방랑, 종교개혁, 오스만 제국과 치른 세 차례의 방어전, 수없이 치른 이슬람 세력과의 전투,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변신을 거듭하여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사단이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프랑스 혁명정부는 1793년 새 대사를 몰타에 보냈다. 그들이 보기에 기사단이 지배하는 몰타는 시대착오적 신정국가에 불과했지만 지중해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현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영국이나 러시아가 이곳을 차지한다면 적지 않은 골칫거리가 될 것이었다. 따라서 관계 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했는데 타이밍이 나빴다. 그해 1월 21일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살리고 말았다. 프랑스 대귀족 가문 출신인 루앙 총장은 이 비보에 분노하여 프랑스 혁명정부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툴롱에서 왕당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영국과 스페인 함대가 지원에 나섰는데 기사단도 600명의 지원부대를 그곳에 보냈다. 이 반란은 나폴레옹이라는 젊은 장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어서 프랑스 배들의 발레타 입항을 불허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영국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반프랑스 연합에 포위되어 있어 몰타를 공격할 여력은 없었다. 하지만 기사단 입장에서 배후를 든든히 할 필요가 있었다. 마침 러시아 황제 파벨 1세는 고 기사단의 숭배자였고 리타 제독의 보좌를 받은 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파벨 1세는 5만 3천 플로린을 빌려주고 기사단의 든든한 후방을 막겠다고 나섰다. 러시아와의 동맹은 연속된 재앙으로 기진맥진한 기사단의 가문 끝에 담비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1797년 북이탈리아를 휩쓸고 5월에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베네치아 공화국을 공식적으로 멸망시켰고 로마를 점령한 후 로마 공화국을 선포하여 교황령도 사실상 사라지게 만들었다. 여든 고령의 교황 피우세 6세는 시에나, 피렌체 등을 전진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소식은 중세의 유물이라는 관점에서는 베네치아나 교황령과 마찬가지인 기사단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꼭 이 때문은 아니겠지만 7월 루앙 총장이 세상을 떠났다. 이 역시 기사단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미
프랑스 본국과는 척을 친 데다가 스페인이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기에 이 두 나라 출신에서는 총장이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선택된 인물이 페르디난드 폰 홈페슈였다. 독일 출신으로는 첫 번째 총장이었다.